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소개받은 감염내과 과장 김정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요양기관에서 감염성 질환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파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한번 들으셨으니까 내용들이 좀 더 익숙하실 것 같고요. 질환도 그 전파 과정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접촉 전파로 감염이 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A형 간염, 다제내성균, 옴,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속합니다. 이 중에서 옴에 대해서는 이 이전 강의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저는 A형 간염과 다제내성균, 그리고 옴,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급성으로 감염되는 질환이고 지금 현재 1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이제 감염된 환자의 분변을 통해서 나온 바이러스를 다시 다른 사람이 구강을 통해서 섭취하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경로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분변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을 다른 사람이 섭취를 하던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잠복기는 평균 4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전염 기간이 더 중요한데 이제 A형 간염 환자가 증상 발현이 된 이후에 2주까지 감염력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은 A형 간염은 젊은 층에서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지만 연령이 높아져서 감염이 되는 경우에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초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A형 간염으로 의심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심해지면 이제 심한 발열과 오한, 피로감, 또 복통, 구토, 특히 황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뒤늦게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집단 생활과 같은 그런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요양시설 내에서 유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요양기관의 종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일부에서 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이제 개인 위생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령자나 중증 질환자인 경우에는 접촉주의가 필요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조리 종사자나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무 배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격리 기간은 이전에 이제 전염성이 있는 기관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황달이 발생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접촉주의를 적용하고 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입원한 이후에 일주일간 격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슈퍼박테리아라고 이야기하는 다제내성균도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제내성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생제를 오남용하면서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치료제로 써야 될 때 마땅한 치료제가 거의 없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세균이죠.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지정된 것이 6종이 있습니다. 보통 MRSA라는 거는 흔히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아실 거고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해서 입원해 있거나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복균하고 있고 감염되어 있는 그런 균종입니다. 이 이외에도 MRAB나 MRPA라고 해서 다제내성으로 그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람 음성균들이 있고 또 문제가 되는 VRE,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이 있고 맨 밑에 있는 CRE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가장 새롭게 문제가 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카바페넨 내성 장내 세균속 균종이라고 해서 2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특히 VR이나 CRE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확산되는 추세도 더 심해지고 있고 실제로 보균이 아니라 감염이 됐을 때 실제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환자의 사망률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균종입니다. 이 다제내성균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항생제를 여러 항생제를 여러 날 사용했던 그런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과거력이 있거나 기저질환을 동반한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또 최근에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돈요관, 기관삽관 같은 그런 삽입형 의료 장치를 썼던 환자들에게서 위험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다제내성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해서 아예 여기에 대한 검사가 나가기 이전에라도 미리 접촉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제내성균에 실제 감염이 돼서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환자이고 임상적인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균이 분리되는 경우를 이제 보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균자나 이 경우에는 워낙에 실제로 감염이 됐을 때 치료가 어렵고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환자나 보균자와 똑같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다제내성균이 분리가 되면 그 환자를 격리를 하고 균종에 따라서 CRE 같은 경우에는 1인실을 더 우선시해서 격리를 하고 격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접촉주의라도 잘 지켜야 합니다. 접촉주의에 해당하는 손위생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물품과 환경관리 그리고 방문객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양시설에서 VRE, CRE에 대한 아웃브레이크, 유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유행사항임을 아예 걱정을 해서 검사 자체가 안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요양원, 요양시설에서 그런 종합병원으로 그 전원 온 환자들을 입원 초기에 검사를 해보면 처음부터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접촉 전파성 매개 질환으로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있습니다. 이 장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입니다. 그래서 장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에 A형 감염처럼 감염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 있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것이 음식이나 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직접 전파도 가능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을 통한 물건을 통해서 또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장염은 잠복기가 비교적 짧아서 24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바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서 많이 토하고 설사하고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한 2, 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냥 치유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영유아나 그런 고령자와 같은 경우에 심한 탈수가 되거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면 입원해서 수액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히 11월부터 4월까지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는 그런 장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세균성 장염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겨울철에 일단 집단적으로 여러 명이 갑자기 물설사를 하는 그런 집단적인 장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의심하는 질환이 이제 노로바이러스성 장염입니다. 이것은 예방책으로는 철저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분변을 통한 거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한 이후이거나 아니면 그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이후 또 식사 전, 음식 준비 전에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과일이나 채소 등은 세척과 그다음에 익혀 먹기, 끓여 마시기를 준수해야 되고 환자와 맞닿았던 옷이나 이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아까 얘기한 환자 주변에 대해서는 청소와 대변과 구토물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종사자인 경우에 이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다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도 3일 동안 음식을 준비하지 않도록 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은 이제 이게 낮은 온도에서도 잘 살아남고 적응력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에게서 옮겨지면서 쉽게 전파되고, 또 중요한 게 바이러스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전파되는 감염력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집단시설 쪽에서 유행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그냥 물설사 형태로 나타나고, 보통 다른 장염처럼 어떤 피나 점액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임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카테고리로 비말 전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표적으로 속합니다. 비말 전파와 공기 전파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매스컴에서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비말 전파라고 해서 보통 침방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침이나 콧물 같은 것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비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부유, 공기 중에 떠 있는 시간 차이가 다르지만 보통은 3m 이내에 침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파 거리가 제한적인 것에 반해서 공기 전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라서 공기 중에 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않는 이상은 다 전파가 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비말 전파는 특히나 문골이나 어떤 물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간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비말 전파의 대표적인 것이 매년 이제 유행하는, 우리가 흔히 독감이라고 이야기하는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고, 비말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전염 기간은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5일에서 길면 7일까지는 다 전염을 시킬 수 있고, 이 인플루엔자의 특징적인 증상이 38도 이상의 아주 고열과 근육통, 그다음에 감기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겨울철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질환이 사실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입소자인 경우에 이제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면 일단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다른 환자와 격리가 필요한데, 그 기준은 보통 발열이 소실될 때까지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보통은 그게 감염되고 증상 발현되고 나서 보통 5일 이내에 발열이 해소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다른 환자들과 일단 격리를 시켜주던가, 아니면 최소한 같은 환자들끼리만 병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주고, 종사자인 경우에는 일단 발열이 해소될 때까지는 근무 배제, 그러니까 출근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의료 종사자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매년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보통은 비말로 전파가 되지만 에어로졸이 생성이 되는 상황, 특히 이제 가래 같은 경우를 흡인하는 그런 경우에는 에어로졸이 발생하면서 이것은 공기 전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호구를 N95 마스크와 가운 장갑까지 그렇게 공기 전파에 준해서 개인 보호구를 높여서 씁니다. 인플루엔자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전염 기간이 지나면서 발열이 해소되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이후에 열이 다시 나면서 가래 색깔이 누래지고 하는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이후에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항생제 등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겹도록 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바이러스 이름은 사스코브2 바이러스이고, 지금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는 기본적으로 비말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또는 그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을 같이 접촉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또 전파가 됩니다. 잠복기는 보통 평균 4일에서 7일 정도, 증상은 뭐 그냥 냄새를 못 맡는다에서부터 무증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흡곤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한 것 때문에 더 애를 먹고 있죠. 기본적인 예방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기본적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것, 마스크를 쓰는 것,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 또 주위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 지금도 쉬는 시간에 계속 환기를 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비말 전파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와 미착용했을 때의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위에 보면 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고 마스크를 미착용했을 때에는 90초 뒤에는 2m가 넘는 그런 거리까지 일단 비말이 전파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아래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1m 이내까지만 도달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비말이 전파되는 그런 거리상의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되는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개방과 비개방 공간의 감염 위험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방 공간에 대비를 해서 실내 공간일 때 위험도가 몇 배나 증가하느냐라고 봤을 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환기를 시킨 것에 비해서 4배 이상의 감염 위험도가 올라가고, 인플루엔자도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별 중에서는 특히나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주거 공간인 경우에는 그 평균의 또 2배로 전체 감염 위험도가 8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보면 가족 간의 전파가 가장 많고, 한 명이 발생하면 그 가족 전체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로 이제 공기매개 전파 감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공기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폐결핵이 되겠습니다. 폐결핵도 굉장히 주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폐결핵 발생이 아직도 굉장히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 지금 국가에서 많은 정책을 써서 발생률이 많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환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이 공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공기 전파로 되는 것이고, 앞에서 봤듯이 결핵균이 공기 중에 계속 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숨을 쉬면서 흡입을 하면서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서 전파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잠복기는 굉장히 길어서 2주에서 10주가 지나서야 그때 이제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증상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폐결핵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증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2주 이상의 호흡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금방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2주 이상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기침이 좋아지지 않고, 가래도 계속 되고, 특히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수 있고, 흉통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해서 그런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감기가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결핵에 대한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전신 증상으로는 이제 발열, 미열을 포함한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 밤에 특히 그렇게 땀이 나거나, 체중 감소, 그다음에 식욕 부진이고 전신 피로감 같은 그런 전신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소자 중에 결핵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 환자는 격리시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기관에 격리시설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을 하던가, 정 안 되면 그 요양시설 내에서 혼자서 1인실 또는 입원실로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격리실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고, 그 환자 입소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공기전파에 준해서 N95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결핵이 의심이 되는 입소자, 그러니까 의심되기보다는 어쨌든 확진이 되고 그런 결핵 환자를 돌봐오고 접촉을 했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결핵에 전파됐을 가능성, 또는 뒤에 나오겠지만 잠복결핵 상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결핵 검사를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복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접촉한 이후 바로 직후에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 잠복기가 다 지난 10주 이후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전파 과정을 보면 이제 활동성 결핵이 있는 환자가 호흡을 하면서 결핵균이 들어있는 침이
뭐 공기 전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까지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 그 비말 핵 형태가 돼서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면 이제 다른 감수성 있는 다른 사람이 흡인을 하면서 그 결핵균이 폐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 물론 100% 다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 한 30% 정도가 결핵에 감염이 돼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밑에 그림처럼 결핵이 폐결핵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뭐 림프절 결핵이나 아니면 위장관 결핵이나 또 골 관절 결핵이나 또 뇌에까지 그래서 중추신경에까지 침투하는 결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강한 사람이 결핵에 걸린 사람이랑 뭐 5분, 10분 잠깐 이렇게 접촉했다고 해서 모두 다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어느 만큼의 시간 동안 같이 지내는가 또 그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접촉한 사람의 어떤 면역 상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발병 위험이 높은 경우, 중간 경우, 낮은 경우로 다 각각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공기 전파이기 때문에 보통 식기나 뭐 의류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원인 없이 2, 3주 이상 호흡기 증상이 지속될 때 그리고 결핵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결핵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핵 치료는 장기간 이루어져야지 완치가 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상을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내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결핵균에 의한 전파 위험이 있는 것은 결핵약을 복용하고 나서 2주 이내까지가 이제 전파 기간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고 2주까지는 격리를 하지만 2주가 지나고 나면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인 접촉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핵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고 그 복용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면 그렇게 다른 그 결핵 환자와의 접촉을 꺼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잠복결핵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정의를 말씀드릴 거고 잠복결핵에 대한 관리도 또한 필요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잠복결핵이란 것과 활동성 결핵이라는 것이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활동성 결핵은 말 그대로 결핵균이 몸 안에 침투가 돼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환자이고 그 균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가 될 수 있고 치료가 돼야 되는 거고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동일하지만 몸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발병을 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증상도 없고 전파도 되지 않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둘의 차이는 결핵은 증상이 있고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습니다. 또 전염성도 결핵은 전염성이 있지만 잠복결핵 자체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또 환자이고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핵 환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하지만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또 치료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발전하는 것이 10% 정도인데 이제 결핵으로 발전을 해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나 이런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잠복결핵을 치료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앞에서와 같이 결핵의 발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역 저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잠복결핵인 상태에서라도 결핵을 치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복결핵 치료는 일반적인 결핵과 치료 약제나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따로 상담을 해서 처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활동성 감염이랑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혈액매개 감염 질환을 보겠습니다. 혈액매개 감염 질환은 보통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감염 질환으로 항상 소개를 하고 있는 질환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에이즈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앞에 A형 간염이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런 간염이라면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똑같은 간염 바이러스이지만 혈액 매개로 전파되는 간염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거는 급성뿐만이 아니라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전염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많이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일반 개인 의원 같은 곳에서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C형 간염 같은 경우가 전파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전파 경로는 가장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점이 이제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수혈과 혈액 투석을 통해서 전파되는 부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어떤 접촉이나 그런 정도를 통해서는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또 이야기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접촉을 꺼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감염된 혈액에 우리 뭐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환자 간에 이제 피부가 손상됐거나 아니면 점막, 눈에 튀거나 입안에 튀는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됐을 때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하게 혈액이 묻을 수 있는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혈액 매개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B형 간염 간염에 대한 증상은 급성인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은 다 그냥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 증상은 일반적으로 되게 비특이적입니다. 그래서 피로감이나 식욕이 저하되고 감기 증상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어머니에 의해서 수직 감염, 태아로 이제 감염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에는 많이 B형 간염 보균자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보균자 숫자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도 이것도 결핵과 마찬가지로 B형 간염 보균자나 환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꽤 많은 편이고 보통은 20, 30대에 만성으로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되지만 대부분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보통 의료기관에 가서 우연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B형 간염이 다발하는 지역이라서 어렸을 때 필수 예방접종에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 같은 그런 개인 위생용품은 사람 간에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상처가 있는 부위에 다른 사람이 혈액이 닿으면 바로 씻어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C형 간염도 B형 간염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질환 자체가 이제 만성으로 조금 더 많이 진행한다는 것.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중하고 치료가 조금 더 어렵고 또 특히 그러니까 간암에 대한 발생률이 조금 더 높아서 B형 간염보다 중하다는 것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급성과 만성 간질환을 일으키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전파 경로도 거의 유사합니다. 감염 초기에 또 거의 무증상이고 그냥 감기 증상 정도로 잘 모르다가 일부에서는 구역이나 식욕부진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만성일 경우에도 만성 피로감 정도의 그런 미미한 증상 정도가 나타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정기 검진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이제 가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치료는 이전에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형 간염은 보통 20, 30%가 만성으로 진행하는 데 비해서 C형 간염은 7, 80%가 만성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질환의 그런 중증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중한 질환이고, 이 중에서 또 30-40%는 이제 간경화나 간암까지 진행이 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이 많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형 간염에 대한 치료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시형 간염에게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걸렸을 경우에도 그냥 계속 추적 관찰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시형 간염의 치료율도 완치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면 치료 기준에 맞게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예방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형 간염에 대한 만성 경과를 보여준 것인데, 이제 시형 간염이 감염됐을 때 이 중에 만성 간염으로 발전하는 게 아까 70-80% 정도라고 했고, 이 중에서 또 간경화로 진행하는 게 20-30%가 됩니다. 이 중에서는 또 1년마다 1 내지 4%씩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과 혹시나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자주 접하는 질환이 아니고, 대신에 또 여기에 대한 공포감은 굉장히 크고 한 그런 상태이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는 HIV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 거고, 이것이 체내에 들어오면 특수하게도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만을 골라서 파괴하고 그 안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특정 지어서 파괴하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숫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면역 체계가 손상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의 경과를 지나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그런 감염증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HIV 감염이 이제 많이 진행을 하면 에이즈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 환자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신규 감염자라고 해서 1년에 새로이 감염되는 감염자들을 보면 20-30대 젊은 연령층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치료를 하러 다니는 환자들은 20-30대 젊은 남성들이 제일 많고, 그런데 요즘에 HIV에 대한 약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HIV 치료만 제대로 잘 받으면 HIV로 사망하지 않고,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약을 복용하면 평생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수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이제 다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진단되었던 환자들이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서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 이제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요양시설에서 HIV 감염 환자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이 환자들이 제대로 잘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혈액 내의 바이러스 수치는 굉장히 낮게 유지됩니다. 특히 이제 HIV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의지만 있다면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 없이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치료 약제만 제대로 잘 복용되면 혈액 내에서의 바이러스 양은 굉장히 적어서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진단받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혈액 매개 전파이기 때문에 주사기 공동 사용이나 뭐 혈액 투석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람 간의 전파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뭐 앞에서 B형 간염, C형 간염이랑 접촉을 했듯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HIV 환자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을 꺼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근데 이제 주사 바늘 찔림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의료인인 경우에는 주사 바늘이나 침이 감염자에게서 사용되고 난 이후에 뭐 정리를 하거나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찔린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B형 간염, C형 간염, HIV를 비교를 해보면 B형 간염 환자의 주사에 찔렸을 때, C형 간염 환자에 찔렸을 때, HIV 환자의 주사에 찔렸을 때 감염 위험은 뒤로 갈수록 훨씬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주된 전파 경로는 성접촉에 의한 것이고 어떤 주사 바늘 찔림에 의한 경우에는 아주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상처나 점막을 통해서 혈액이 묻은 경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단 다른 기본적인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일단 잘 씻어내는 그런 예방 활동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도 우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러 강조를 해놓는 겁니다. 일상적인 접촉에 의해서 걸리지 않고 그 환자를 물었던 모기에 다시 물려도 걸리지 않고 음식을 같이 먹어도 걸리지 않고 단순히 전파되는 경로는 혈액이나 체액이다. 체액이라는 것은 보통 정액 등을 얘기하는 성관계에서의 체액을 말하는 것이고 땀이나 소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개 접촉성 질환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자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접촉을 할 일은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매독이 시기에 따라서 혈액 매개에 어떤 전파 위험이 있는 시기가 있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매독에 대한 검사는 사실 정기검진이나 아니면 어느 시설 입원 시에 많이 검사를 해서 매독에 대한 검사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매독 검사가 의미가 어떤 경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매독은 저렇게 이름이 긴 트레포네마 팔리듐 균이라는 그런 어떤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병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런 질환이고 검사를 보통 하는 것이 우리가 선별 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입원했을 때 보통 또는 처음으로 그냥 하는 검사들이 저 선별 검사인 VDRL 또는 RPR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100% 확실한 게 아니라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위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양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확진 검사라고 해서 FTA, ABS나 또 TPHA라는 확진 검사를 2번을 더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양성이 나와야 비로소 확진이 되는 것이고 앞에 검사는 했는데 양성이었는데 뒤에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이다라고 하면 위양성이기 때문에 진짜 환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검사에 대한 판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독은 뒤에서 보겠지만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완치가 됩니다. 근데 치료를 다 하고 난 이후에도 저 선별 검사에 해당하는 것들 VDRL이나 RPR에 대해 검사를 하면 치료를 분명히 받고 완치가 됐는데도 양성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RPR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무조건 매독 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환자에게 예전에 매독을 판정받은 적이 있고 치료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완치된 이후에 계속 양성으로 남아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파 경로는 성접촉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전파 경로이고 일상적인 그런 생활활동에서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증상은 매독은 1기, 2기, 3기, 신경매독 또 잠복매독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는데 1기 매독은 이제 성기에 궤양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2기 매독은 그 다음에 전신으로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손, 발이나 이런 점막에 발진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 그래서 1, 2기까지는 혈액을 통한 전파의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다 요양시설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연령이 높은 고령자들인 경우에는 성관계를 맺은 지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1, 2기에 나타나는 매독은 다 없고
3기 이상. 그러니까 매독에 걸렸으나 증상을 제대로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못 받아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장기를 침범을 해서 어떤 심장을 비롯한 대혈관이나 아니면 뼈나 관절 쪽을 침범하는 그런 관절을 침범하는 3기 이상의 매독이 되거나 아니면 뇌를 침범하는 신경 매독이 생기거나 잠복 매독이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혈액에서의 전파 가능성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자이고 성관계가 지금 활발하지 않은 환자에서 그 매독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한 치료를 일단 확인해 보고 치료가 이미 됐다고 하면 더 이상 해줄 그 이후에 조치는 없고 환자가 치료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혈액매개나 직접 접촉에 의한 그런 전파에 대한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치료는 기수에 따라서 약간 치료가 다른데 보통 치료제는 똑같습니다. 페니실린이라는 그런 치료제로 1, 2기거나 초기 잠복 매독인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의 주사를 근육 주사를 엉덩이 양쪽에 주사를 맞으면 되는 것이고 후기 잠복 매독인 경우에는 똑같은 주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치료를 하면 이제 완치가 됩니다. 신경 매독인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맞아야 돼서 10일에서 14일간 치료하는 게 좀 달라서 뭐 일부 치매나 또는 뭐 다른 정신적인 질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검사해 봤더니 신경 매독이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전달이 됐고 혹시 질문사항 있거나 하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